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게 된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군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진변협 출범의 중요한 행사의 사회를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거는 아무래도 10년 전인 2014년도에 제가 민변의 궤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당시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가지고 조전혁 의원이 10억의 벌금을 맞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등 언론사들이 총 40억의 그 명단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맞았을 때 저는 과감히 제가 쓴 책 민변의 궤변에다가 민변 변호사들 이름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벌금 때리려면 때리라. 너희들은 정말 잘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제가 외쳤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진변협의 출범은 저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2부 사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광화문 분향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한성옥 탈북모자 분향소를 만든 사람입니다.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을 만들어서 광화문에서 40일간 노숙을 하면서 퇴진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진 동지와 이희범 동지가 구속되었을 때 즉각 법원 앞에서 월요 집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하게 지금도 뭐 자료 가지고 토론 자료 가지고 막 떠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목해 주시고 우리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김자원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그 마지막 조각 말씀해 주실 거죠?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자원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참 좋으면서도 그 노고가 느껴져서 먹먹한 마음입니다. 개척자의 길은 매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할 수 있다는 증인이 되어주신 도태우 변호사님과 여러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극은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사극은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가장 큰 것을 욕망하는 자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큰 것인 자유를 갈망하시는 그런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료집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좀 생략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라 만들기라는 관점입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는 그에 져서 이영훈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국민이 갖는 역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을 위해서는 나라 만들기라는 관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신생 후진국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 만들기의 과제들은 짧아도 두어 세대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우선순위의 설정은 순위가 뒤로 밀리는 분야로부터의 저항에 따른 필연적 정치적 긴장을 결과하는데 나라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하며 올바른 방향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까지 수많은 국가가 있었지만 나라 만들기에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나라가 도중에 실패하여 적대 세력에 의해 국가체제가 전복되었거나 부패 및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앞서 말한 리더십이 부재한 탓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도 이러한 위협 앞에 예외가 아니었으나 대한민국에는 다른 후진국과 달리 나라 만들기에 적합한 인적 자본과 정치적 리더십의 조건이 충족되었고 그 결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모범 사례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나라 만들기의 과제를 단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성취해가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은 한 국민이 그들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국면에서 보아야 그 역사적 의미가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느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 만들기라는 역사적 과업에서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종속된 상태를 벗어나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통치를 받으며 반응하는 백성이 아닌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자유시민인 것입니다. 자유시민이 이끌어가는 나라의 나라 만들기는 더 이상 카리스마를 갖춘 특정한 정치적 인격이나 일부 엘리트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자유시민 모두는 그 격에 맞게 나라 만들기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유가 책임을 부르고 있고 시대가 시민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부름은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단체의 전면적인 부상을 결과합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드 토쿠벨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을 분석한 저서에서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신분적 차별이 없는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결함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학자답게 민주주의의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민주주의는 자연적으로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므로 개인을 약하게, 국가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그들은 약한 국민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예속 상태로 나아갈지, 평등이 공급하는 새로운 이익을 얻는 쪽으로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시민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 사회가 자유로 나아갈 것이냐, 종속의 상태로 회귀할 것이냐는 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모든 자유인들에게 필수적인 관심사여야 하며 자유의 손실은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의 오래된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자유시민의 절대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기업과 시민단체를 전면으로 부상시켜 미국의 나라 만들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만큼 좌우의 거리가 먼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듬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폭력 충돌로 이어진 직후 본격적인 정치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이후 정치 양극화는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가 관용의 범위 밖으로 뛰쳐나가 정치가 해야 할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폭력 충돌이 발생하여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9명이 고발되고 국회는 80일 이상 열리지 못했으며 야당은 국회를 떠나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치 양극화 없는 국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휘청거렸고 이는 심각한 대내외적 불안정성으로 결과되었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전면적인 부상을 얘기하면서 왜 정치를 논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실 것입니다. 저명한 정치 철학자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깊이 연구한 마이클 왈저 교수는 The Civil Society Argument라는 논문에서 시민사회를 공유된 관심사, 목적, 가치에 기반한 자발적 집단행동의 영역으로 정의하면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며 시민들은 국가와 시장 밖의 조직과 협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하여 왈저는 또 다른 저서 Spheres of Justice에서 이러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기여하며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를 종합해보면 시민단체란 국민이 공통의 목적과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으로서 국가와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활동하며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풍부함과 다양성 및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결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거대 권력을 상대로 자유와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결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쪽입니다. 18쪽. 예, 계속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자유개혁원에서 출판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와 개혁 그 논리와 한계에 따르면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 과도한 정치적 성향과 정치참여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과도한 정치참여와 초보화된 운동 방식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편가르기를 조장하게 되고 그 결과 그쪽입니다. 시민사회의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사회통합이나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을 제공하는 시민단체의 순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데 시민단체가 그들과 이념을 같이 하는 일부의 시민만을 껴안고 갈 때 시민단체의 배타적 행위 노선은 그들과 가치를 달리하는 다른 시민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자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의 시민단체는 양극화된 정치를 따라 좌우로 크게 갈라져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닌 권력과의 공생을 택했고 그 순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민단체에 대한 분석과 비판도 부득이하게 정치적 좌우로 나누어 수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본 발제의 목적과 지면의 한계상 진보 성향의 단체에 맞춰 건설적인 비판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여연대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 우리는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라고 단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가자는 문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다고 그 포부를 밝히고 있으며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모든 권력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참여연대는 정치권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개혁원에서 2022년에 발간한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 공직을 지낸 참여연대 출신 인물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150명이었으며 이는 참여연대 전체 531명의 임원 가운데 무려 28%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임원들의 공직 진출 가운데 57.5%가 참여연대 임원 활동 이후에 이루어졌고 특히 대통령 관련 기구 공직 진출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313개의 공직 가운데 참여연대에서의 임원 활동과 공직 활동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가 75개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공직에 참여연대 인사들이 대거 영입된 현상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공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121개의 총 직책 가운데 90여 개에 가까운 직책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각종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더욱 활성화되어 일명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의 기치를 드높이며 작성한 삼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삼성의 인력으로 국무회의도 운영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전술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참여연대의 인적 네트워크가 국무회의를 넘어서 청와대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권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선단식 조직 운영과 과도제적 지배구조를 보인다는 비판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단식 조직구조는 조직 운영에 있어 관료화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조직이 관료화되었을 때 본래적 의미의 시민운동이 갖는 자발성에 입각한 참여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직화된 소수의 시민단체에 의해 사회적 공론이 지배되고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사칭한다면 소수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된 대내외적 결정은 더욱 심각한 정당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다수의 시민과 대중들이 이 같은 의사결정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 결정권과 거부권을 포기하게 될 때 소수에 의한 지배는 합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획득된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일방적 독성과 무책임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오류성의 환상과 지적 오만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참여와 연대를 핵심으로 할 때 조직의 존재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1998년 지배구조가 안정화된 직후부터 역설적이게도 신규 진입 임원이 감소하고 누적 평균 직책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개혁원의 참여연대 보고서는 이를 참여연대 이너서클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하는데 이 이너서클이 참여연대의 핵심 지배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연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모든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본래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고 그들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3분 남았습니다. 네, 2008년은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우병과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은 바 있고 2007-2008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 광우병 사태의 천동에 최전선에 있었던 민경호 대한연대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참고해보시면 운동권과 참여연대, 민변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는 관심이 없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민변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진보적 법률가 단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글 하단에서 민변의 회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본부 및 각 지부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본 단체가 법률가의 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변의 자체 소개를 볼 때 이들은 참여연대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띠는 전문적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변에 대한 분석 역시도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명확 관화합니다. 예로부터 사회는 의사와 법률가 그리고 성직자를 일컬어 전문직, 즉 프로페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이들에게 전문직이란 명예와 권위 그리고 특권을 인정해준 것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전문성과 윤리 수준을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문직의 의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변질된 듯하지만 본래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가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했고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그의 명저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법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행동의 준칙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상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의 지배는 자유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곧 법이란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은 자유의 수호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법률가에게 전문직이라는 호칭과 특권이 수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시민단체이면서도 법률가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시민단체인 민변은 이러한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변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하 내용 민변에 대한 비판은 조영권 선생님의 저서 민변의 궤변 3부, 민변과 공권력과 1부, 민변의 역사와 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가 작성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변의 핵심 회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김창국 전 국가민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들을 기존 세력의 반기를 들고 새롭게 등장한 소수파들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권력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뀐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종합해보면 민변은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 단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민변은 확연한 정치 집단이며 정권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민변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변은 정말 전문 법률가 단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민변은 전문직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답게 스스로를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시민단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민변은 시민단체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진보 시민단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일탈과 실정은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일탈과 실정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는 수없이 많은 선택에 열려있는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통해, 아니 그 길을 통해서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틀 안에서 그들의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하고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해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내재된 당연한 긴장일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께서는 건국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민주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건국 기념사의 이 구절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자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때로는 번영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멸망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그러한 수많은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한 선택들을 자양분 삼아 피어나는 거룩한 꽃입니다. 건국 대통령께서는 건국 기념사를 이어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패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해서 위헌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상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해야 하며 남의 이론을 찰고하는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도 우리가 악으로 여기는 것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탓이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그러한 세상의 이치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자기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하지만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통탄하는 대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걸어온 옛적 그 선한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총총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강도 높게 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 만들기의 마지막 조각을 들고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완성될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은 그들의 시대에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섰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 언젠가 말했듯 역사에 비약이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제가 시간을 잡고 쪼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확실한 건국의 마무리, 우리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민변이나 참여연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선진변협이 이 애국 우파들과 함께 제대로 된 시민단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일으켰습니다. 정말 좋은 발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황재훈 법학 박사님께서 중수로 폐쇄 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을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10분밖에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곡사포를 좀 쏘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황재훈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중수로 폐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수로라는 것은 그 무거운 물을 쓰는 발전소입니다. 경주에 가면은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 월성이라는 중수로는 플루토늄과 삼중수소 등을 생산해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무장 논의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죠. 자,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해주시는 강사를 향해서 유튜브들은 촬영을 해주시고 파워포인트 장면은 오늘 찍어도 됩니다. 오늘 찍어도 됩니까? 네, 제가 좀 자료를 정리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핵무장 논의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지금 말하는 것과 흘러가는 것이 같은 방향인가? 말로는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핵무장을 전반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다음 장 보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한 기업인이 북한에 돈을 보냈죠.
달러를 쏘니까 북한에서는 뭘 해줍니까? 남한에 풍선을 쏴줍니다. 풍선이 7차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USB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고, 특히 작년에 이제 갑자기 북핵 전문가, IAEA 북핵 전문가 출신 전문가가 북한에서 삼중수소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다시 이거를 생산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3월이 되니까 똑같은 분이 북한에서 규모가 줄어드는 전술핵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혹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나간 게 있나? 라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예, 봤더니 2021년이죠. 예,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한수원에서는 중수를 수출합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중국으로 전략물자인 중수 80톤을 80톤입니다. 80톤. 80톤을 킬로그램당 단돈 5만 원에 예, 아주 싸게 팝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정보 공개를 했어요. 국내 기업에도 중수를 파느냐 했더니 국내 기업에는 팔지 않습니다. 정보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중수가 나가면은 중수는 영어로 듀테리움이라고 합니다. D로 시작하죠. 그리고 삼중수소는 트리튬입니다. 그리고 이 D와 T가 만나면은 수소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중수가 나갔으니까 삼중수소도 나갔겠지라고 했더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일단 그건 뒤에 얘기 드리고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의문이 갑자기 IAEA에서 북핵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총장이 얘기하길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러시아가 오더니 북한에 군사기술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중수소는 꼭 봐야겠다 해서 보게 되었죠. 네,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월성 중수로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성 중수로가 무엇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한 사실은 핵무장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시설이죠. 그래서 어떤 당대표 후보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준비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핵무장을 위해서 2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는 월성 중수로입니다. 바로 월성 1호기죠. 경제성 조장으로 지금 해체될 위기에 처한 원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제철입니다. 제철이는 어디서?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제철이로 앞서 있으니까 프랑스로부터 제철이를 받아오고 캐나다로부터는 중수로를 받아와서 대한민국 핵무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2개를 추진하셨습니다. 예, 누가 방해했을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차관을 놓고 돈을 빌려주니 안 빌려주니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2개가 하지는 못하고 제철이는 포기하고 그럼 월성 1호기만 하자. 월성 1호기는 전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군사적 목적도 있으니까 월성 1호기만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보내시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받아왔죠. 이렇게 했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그래서 제철이 시설도 도입을 하려고 했으나 막혔고요. 월성 1호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전 정권에서 이제 폐쇄를 시켰죠. 예, 누가 시켰는지는 저는 대충 감이 오는데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6월 11일에는 제가 중수 수출한 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제 6월 11일에는 제가 중수 고발을 했고요.
7월 11일이죠.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삼중수소 배임을 고발했습니다. 예. 사실 보수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다뤄주질 않아요. 안 다뤄줍니다. 예. 삼중수소가 40g이 이제 한수원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원래 공식 단가는 소량 판매일 때 그람당 12만 달러, 1억 6천 정도인데 3,400만 원 정도의 한수원의 1차 벤더사의 자회사의 정관이 들어간 회사에 값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올해 3월에 갑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는 이 삼중수소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일단 지금 국내 현황이고요. 뭐 그건 부수적인 거고 어쨌든 월성 2, 3, 4호기를 한수원은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2, 30년 돌려야겠다라고 하고 본부장이 나와서 계속운전 피켓을 들고 20년, 30년을 돌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도 기존에 있는 원전은 최대한 돌리겠다. 계속운전을 계속하겠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니까 용산에서는 당연히 월성 2, 3, 4호기는 돌아가겠구나. 1호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2, 3, 4호기는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 일반 상식인데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중국도 안 좋아하고 북한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도 대한민국 핵무장은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호기, 3호기, 4호기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월성 1호기가 돌아갈 때 제가 존경하는 서경석 차장님께서 PA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PA는 Public Acceptance라고 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왜? 발전소를 정해진 기간보다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겠죠. 이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팀이 바로 PA팀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지금 다른 본부, 고리본부 이런 데는 PA팀이 10명씩 넘게 또 10명, 11명씩 들어가서 각 발전소에 PA팀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는 이거 40년 넘게 또 10년, 또 10년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월성에는요, 이 서경석 차장을 끝으로 거의 10년째 PA팀의 팀원이 있었죠. 네, 팀원이 없었습니다. 팀원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시면은 PA팀의 부재라고 써놨죠. 그죠? 부재라고 써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했더니, 이번 주 월요일에 한수원의 PA팀의 팀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네, 그리고 그저께인가 또 한 명이 또 팀원이 또 배정이 또 됐대요. 이제 2명이 됐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네, 일단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의 7원전 인사 사찰 문제. 한수원은 절대로 공식적으로는 사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사찰한 게 아니죠. 한수원들의 직원이 사찰했겠죠. 그죠? 한수원 직원들이 사찰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이거 그냥 들은 정보를 그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찰인지 아닌지는 뭐 직접 다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들은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스케치를 한 것 뿐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은 것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국정원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삼중수소 뭐 판매 계약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한수원의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하는 책임자예요. 민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 중수 어떻게 됐어요? 삼중수소 어떻게 됐어요? 월성은 계속 갑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에요. 한수원에서 굉장히 불편한 분이겠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한수원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보시면은 한손 마크가 있죠, 그죠? 보시면은 저기 시리얼 넘버도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올해 초에 한 본부에서 출력한 것이 맞다. 그리고 내부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사찰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손과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고요. 저 위에 계신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입니다. 네, 조만간 제가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불륜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한손이 공인한 불륜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손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 라고 보니까 제가 재밌는 걸 알았어요. 중수 저장 창고를 짓는다는 겁니다. 네. 한수원 각 월성 1호기에는요 중수가 500톤 들었어요. 2호기에도 500톤 들었습니다. 3호기에도 500톤, 4호기에도 500톤. 자, 몇 톤입니까 총? 2000톤이죠. 그런데 2000톤이 아니죠. 왜? 80톤이 중국 갔으니까 1920톤입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은 실제로 80톤을 수출했으니까 저장시설 건축을 할 때 80톤치는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수원을 말대로 월성 1호기만 배수하면은 드럼통이 총 2100개 필요해요. 한 드럼통 200리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400개를 담아서 팔았겠죠, 중국에. 80톤이니까. 2100개의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죠. 그럴 리가 있나. 중국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하는데 설마 쟤들이 2100개만 하겠어? 나 같으면 10,000개를 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읽어보실까요? 중소저장 드럼 1만 개죠. 예. 1만 개입니다. 1만 개니까 몇 톤이죠? 2000톤입니다. 2000톤이니까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중수를 모두 빼서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결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할까요? 착공식까지 직접 볼까요? 7월이죠. 예. 지금 현 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부임 사장이 새로 부임할 때겠죠. 예. 새로운 사장이 3년을 하면은 이 정권은 끝이 나니까요. 예.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지금 한손 사장님께서는 체코 수출도 하시고, 전임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세요. 전임 한손 정재우 사장님하고 우리 지금 현 한손 황조 사장님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를 같이 발족하셨고 2019년도에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린 뉴딜을 이끄시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혁신 모델을 이끌으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체코 수출을 이끄셨고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 재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역시 첫 번째 발제자와 함께 아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환 교수님 올라오시죠. 오늘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분에게는 각각 5분씩 제가 두 분 발제에 대한 토론 또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박주연 변호사님, 이영풍 기자님, 조성환 교수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교수님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저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가장 맏형격의 시민사회 단체가 바로 바른사회 시민입니다. 20년 넘게 그 방대한 이런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2편씩 20년 동안 축적을 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박인환 교수님 5분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과찬에 가까운 소개를 받은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정말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될 분이 계신 걸 다시 한번 애석함을 전하면서 어쨌든 이런 세미나 개최하시고 선진 변호사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또 민변, 사실 우리 진보라고 자칭하는 좌파의 본산이 참여연대하고 민변입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들은 30년 넘게 준비한 걸 우리 30년이 지난 세월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과감하게 기치를 들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인사도 말씀하시고 발제도 하셨습니다마는 선진 변호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국가 정체성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공화국,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자유, 민주, 그리고 공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북한의 국호, 북한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시죠? 북한의 이름 보면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북한에도 보면 민주주의가 있고 공화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빠진 게 뭡니까? 자유가 없지요. 바로 그 차이를 인식을 하시면은 우리 레닌이 세계에서 최초로 소련에서 공산국가를 만들 때 유명한 전략전술이, 빨갱이 전략전술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게 허약해 빠진 민주주의에다가 공화국을 붙여서 우리 문재인 정권 때는 자유자를 떼고 민주공화국만 남기려고 했지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안 속을 거죠. 그래서 우리 선진 변호사협회는 특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천병이 돼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한번 다시 보면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대통령제가 현재의 실태를 보면은 이재명 일당으로 인해서 내각제 수상보다 못한, 내각제의 총리보다 못한 대통령을 하고 있죠. 왜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지요. 원래 내각제는 수상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엉터리면은 지금과 같이 독거 테이블 같은 국회를 계속하면은 수상이 해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명목은 대통령제라고 독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욕을 먹으면서 국회 해산권이 없으니까 내각제의 총리보다도 못한 대통령의 형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남은 3년의 임기가 짧지 않지요. 그렇지만 여소야대는 끝없이 갑니다. 3년 내내. 아마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형세를 들여다보면은 민주당은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법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도 치마 입고 다니는 법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법도
다수당인 민주당은 하고 있으니까 소수 여당 용산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헌법을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더 공부를 하고 더 살펴보면서 최소한 지금 체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를 해서 타협, 협치,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머지 3년 동안 막강하다고 야당에서 짓거리는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게 없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을 만들 때마다 사정하고 매달릴 게 아니라 거부권을 100% 무조건 거부권을 하고 제 생각에는 한 1년 내에 100건쯤 악법에 대해서 100번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눈치를 챌 것 같아요. 국회가 개판이란 걸 우리 국민들이 눈치채면 그때 가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밀리지 말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최소한 3명은 눈 딱 감고 잡아넣는데 우리 선진 변호사회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영상 한번 우리 진행자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40초 쇼츠 영상 하나 보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치인 범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정치 재판 너무 느려 정치 재판 느려 터져 4년 임기 채워 4년 임기 채워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인 재판 6개월 내 신속하게. 정치 재판 느려 터져 4년 임기 채워 정치인 재판 6개월 내 신속하게 국민의 명령. 정치인 범죄 신속재판법, 신속한 기소와 재판 절차, 특별재판부 구성, 범죄 혐의시 직무정지. 39초 동영상 어제 제가 만든 겁니다. 박인환 변호사님 이 내용 맞죠? 예, 여러분들 이따가 노래도 좋아요?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했습니다. 예. 자, 이러한 시민운동이 이렇게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SNS와 함께 우리가 진화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자료집 40쪽 보십시오. 40쪽은 이제 우리 박주현 변호사의 그 전문회원 글이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께서 5분간 토론을 해주실 동안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실 박인환 교수님이 답이 없다고 했는데 답은 있습니다. 답은 부정선거 수사하고 때려잡으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산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부정선거 문제로 전 국정원장의 김기현 원장을 만났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KBS 뉴스 9시 뉴스 앵커, MBC 9시 뉴스 데스크 앵커 대한민국이 내놓으라는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침묵하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내놓았는데 비밀번호 1, 2, 3, 4 보고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고 투표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놓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전부 다가 부정채용이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수사가 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유일한 조각이 유일한 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선거 수사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국내 전문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지금 보고서가 트럼프한테도 전달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은 변호사님의 그 글을 보다 보면서 참 어제도 뭐 제가 미국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참 전술 전략에 아주 유능하고 우파는 정말 라이브하다 이랬는데 뭐 자기네들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좌파는 진보가 아닙니다. 퇴행 매국 세력입니다. 이런 자들과 어떻게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좌파적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범죄자들의 주권을 넘기는 사람들에게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이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수와 진보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퇴행 세력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진보 우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보적인 말은 그냥 수식 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퇴행 매국 세력들은 대한민국에서 도려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 뭐 박예남 교수님께서 아까 조국하고 뭐 문재인하고 이재명 얘기했는데 거기 이준석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상당히 위험한 인물 한동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청탁과 관련돼서 그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명백히 잘못된 점을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토론문에 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을 담당한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했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 고발해가지고 그들도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라는 정말 악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대한민국을 연동원 비례대표 공직선거법이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혼란스럽기 위해서 혹은 뭐 범죄 세력들을 넘기기 위한 머리를 굴른 끝에 만든 법을 막기 위해서 저 국회의원들이 막 온갖 상처를 입어가면 보좌진들이 진짜 제가 진단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결사적인 상황에서 막았던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됐어요. 27명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였냐면 그 3법이 통과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총리 말고는 진술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피의자 신문조차도 진행을 안 되고 그냥 일괄적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발을 묶어버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재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재판 왜 하냐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공소 취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윤 대통령한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보니까 그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사건입니까? 비리 사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개인 부정청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그 당시에 반부패 부장을 했더라고요.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하면서 그 공수처 사건, 이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을 지휘한 그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실제로 사전투표 독려를 했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국정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인쇄날이면 막아달라. 프린트는 하게 찍어달라. 안 하면 안 돼. 그 행안부 장관이 투표 관리관들한테 너네 도장 찍으라고 얘기만 하면 끝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조차 관철이 안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푸시를 하니까 한동훈이 그걸 알고 사전투표 인쇄날이는 묘하게 쇼를 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장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4.10 총선은 4.15 총선보다 더 큰 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윤통 마음에 안 들 측면 많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면 인기도 올라갈 텐데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사람들이 표를 찍겠습니까? 곧 깜빵갈 조국한테 표를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민심을 보지 않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조작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멸망하기 끝나는 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특감실에 있었던 선배 하나 그 경찰 간부인데 만났는데 본인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범죄자 판치고 가상화폐 거래소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너무 엉망입니다. 이것을 바로 뿌리 뽑는 방법은 바로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월성 1호기 이거 보면서 상당히 와 이것도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는 사건을 느끼는데 곳곳마다 용이 주도하게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민국의 유력 자산들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저는 부정선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 변호사님.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저희 많은 시민단체 우리 조영건 대표님들 저 청중으로 와 계시는데요. 기억나시죠? 우리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전교조, 민노총, 민변 이런 사람들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우리가 딱 그 정의를 해놓고 축출하자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KBS에서 또 민노총과 언론노조와 싸우다가 해직당하고 지금 현재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주고 계시는 이영풍 기자님 5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여기서 토론 발제할 때 앉아 계시는 분들 뭐 하시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눈빛이 살아 계시고 집중을 잘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계신들 보니까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마 굉장히 지도자급 요주의 인물들만 남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두 분 토론 발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먼저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약간 해주는 것이 또 토론자 예의로해서 우리 김자훈 미국 변호사님하고 황재훈 변호사님 나라 지키기하고 중수 관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감사합니다. 중수 관련은 스카이 데일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고 나라 지키기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나라 만들기보다는 지금 나라 지키기가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 찬바람 불기 전에 큰일 나게 생겼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외부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려고 탄핵 세력이 아스팔트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경찰 추산 한 3,000명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좌파들은요.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파들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우파 인사들을 적폐청산하고 탄압하고 몰아냈는지 기록을 잘 안 해요. 각 분야별로. 지금 언론 분야도 기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책으로. 좌파들은 그걸 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왜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던지시고 이렇게 됩니다. 걔들은. 우파들이 게을러요. 지금 제가 좀 우파 진영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제가 우파 진영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게을러요.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나타나가지고 저 이거 만주에서 독립운동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만주 개장수들이야. 개 팔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지난번 4.10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 어디서 무엇을 했냐?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출처불명의 인사들이 다 금배지 달고 들어가죠. 저 공천 취소시키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기 전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윤석열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계약서를 쓴 겁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 하세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자, 그럼 그 계약서는 임기가 지켜져야 되죠. 근데 그 계약서 찢어버리자고 하는 애들이 지금 좌파 세력들입니다. 자, 13일날 나온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 권오혁이라고. 권오혁이 뭐 했습니까? 응? 요번에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국회가 탄핵 소추안내라고 국민청원 낸 자입니다. 지금 140만 명 됐습니다. 140만 명. 그런데 이 권오혁이라는 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정가오범입니다. 이 권오혁이 활동하는 단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들이 한 40여 명 몰려 있어요. 그럼 얘들 뭡니까? 네? 얘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즉 종북 주사파들. 얘들이 뭐 저기 가서 지령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 이런 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취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촛불 행동 세력입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는데 민주당이 탄핵시키자죠. 일도 안 했는데 무슨 탄핵을 해? 이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오혁.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재하. 김재하는 누구냐? 철도기관사 출신인데요. 민노총 부산위원장을 했고 민중행동의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민중행동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단체가 민노총, 진보당, 전국농민회 등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중행동 세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는 집회에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촛불행동이라는 세력하고 민중행동이라는 세력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김재하가 거부권 행동이라는 단체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이번에 13일 날. 이 말은 좌파 세력이 총력전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절단내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 박찬대 민주당 지금 당 직무대행이 앉아 있었고 경기 동부연합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김재현이는 선거 때는 김재현이가 설치면은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당대표로 나온 겁니다. 김재현이는 또 누구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도망다니다가 사법 처리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석기, 이정희, 통진당. 자,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핵심은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탄핵 집회에 광화문 세력이 오늘 3,000명, 내일 5,000명, 내일 3만 명 되는데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세력까지 들어왔느냐? 미국의 안티파라는 극좌 세력이 들어오고 유럽에 무슨 공산당 당원이 들어오고 그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그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뭐 했냐고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바보 같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속수무 제거 당한 거예요. 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광화문 용산 삼각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9월달 추석
전후로. 자,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개헌해야 된다 하죠. 개헌. 그것도 국회 전반기, 그러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합시다. 개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 개헌, 부분 개헌 등등.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고 하는 식의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은 올 초에 좌파 진보 진영의 원탁 테이블의 대표 멤버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라. 탄핵하지 못하면 임기 단축을 위해서 끌어내려라. 누가 끌어내리냐? 민중이 나서서. 이 이야기를 보수 유튜브에서 떠들었어요. 이미 좌파 진영은 이미 지령이 내려갔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리라고. 근데 우파 진영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한가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탁탁 알아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아주 정치 고관여층들이시니까. 자, 국내 상황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가령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서로 간에 상처 치유가 안 되어서 108명이 똘똘 뭉쳐도 지금 이길동 활동한데 그 중에 한 10명, 20명 훅 넘어가 버리면 어찌 되는 겁니까? 윤석열 탄핵이요, 바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치 허무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극좌 세력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 허무주의예요. 무슨 소리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탄핵되죠. 윤석열 정권 탄핵되죠. 그러면은 그냥 그 잘했다. 그럼 다시 선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안 봤습니까? 네? 1000명 가까이 수사하고 100명 가까이 잡아들이고 뭐 5명이 자살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좋든 싫든 임기 5년 우리하고 계약서 선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외부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무슨 소리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반도 상공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날아다닐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핵무기 실험. 오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날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독일 애들이 일본하고 지금 엄청 친해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힘이 세지면 제일 피곤해하는 애들이 독일 애들입니다. 그래서 80년 전에 삼국 동맹을 맺은 나라가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일왕입니다. 그게 지금 8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 지정 이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러시아가 밀착되면은 중국이 언론 보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국이 약간 소외되어서 뿔 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다?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중국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타이완에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월남전처럼 한국군이 파병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안보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6개월, 1년 안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금. 너무 거창한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가을에 윤석열 정권 탄핵 반대 집회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변호사단체는 법적인 투쟁을 하고 현장에도 나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친구들 손잡고 다 나오셔야 됩니다. 가을에. 자, 그런데 문제는 자체를 짜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도 아스팔트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때 되면 나올까? 한 10명만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분 사시는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오늘 뭐 조정원 의원 왔지만은 마포에 사시는 분은 조정원 의원한테 전화하고, 뭐 당선은 안 됐지만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갑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그 대비를 좀 잘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발제자에 대한 그 답변도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영풍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분이신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에 그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고 해악을 끼친 그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말이죠. 세 분이 모여서 대학 교수 협의회도 잘 안 만드는, 전부 다 혼자서 잘나신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교수님들을 화나게 했던지 무려 7,000명이 모여서 사회 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정교모에서 만든 각종 시국 성명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시민운동에 또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운동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정교모를 이끌고 계시는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조성환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잘난 놈들이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전부 다 벼랑에 서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방금 우리 이영풍 기자님은 협박이 아니라 호소를 하고 있는데, 벼랑에 선 거는 맞습니다. 아주 높이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고작 24만 표 가지고 해서 미국 대통령과 나토, 그 다음 EU 그 위원장 같은 격에 들고 세계를 호령하고 K방산 22년, 23년에 세계 수주량으로 세계 2위입니다. 물론 미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가 감히 바라다 보지도 못했던 그 콧대 높은, 제가 파리에서 박사를 했습니다만 드골 후에 프랑스의 수주량 2.5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사단이 난 거는 1917년 레닌 혁명 이후에 자란 세대들이 전체주의 지금 4마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란은 조금 변화가 있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 작년 12월에 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74년에 우리는 미국과 중미 대땅트 때문에 굉장히 한미 관계가 힘들어지고 오일쇼크가 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조국 근대화를 방향을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중화공업으로 가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비명에 가셨고, 마지막에 오늘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영국 현대화, 가장 선진적인 현대화를 한 게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후발 국가가 독일, 일본이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겪거나 전쟁을 겪거나 제국주의 지배를 받던 후후발 이른바 개도국. 우리는 후후발 식민지 경험을 겪은 후후발 국가인데 정말 위대한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로서는 굉장한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 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국대학도 있었고 조선 사람이 일본을 재판관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사관학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것은 그 구한말에 썩은 왕조가 만들어 놓던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젊은 성각자들이 모여서 어디 뭐 외국 일본같이 뭐 미국 영국 많이 가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이제는 오등은 자유의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새로운 자유문명의 조선인이 독립국가로서 참여하지 못함을 쓰라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 독립을 만들 거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사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적적인 번영을 일으킨 그 정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벼랑에 서거나 위기에 섰을 때 우리는 많이 걱정만 합니다. 근데 엘리트가 해야 될 거는 그 위험한 위기에 추락을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추락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그래서 몸을 던지거나 지능을 발휘하거나 본연히 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상태는 딱 지금 우리 100년 조금 넘었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상태는 정말 깎아지른 알프스의 맞대응으로는 정상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상을 바꿉시다. 우리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동안 만들어왔던 지금 현재보다 작은 위기가 있었나요?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밖의 위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위기가 아니고 우리 안의 정신과 우리 동지들의 배신입니다. 지금 한시라고 조디만 까서 아무런 철학도 아무런 오늘 누구 소위 1차 탄핵 때 세월호 7시간의 그걸 써서 했던 모 주필이 저한테 한동훈이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울트라 나르시스트죠. 이거는 학자의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정치사상 공부했는데 외할머니 손에 난 징징거리는 철없는 나르시스트고 그 다음에 머리는 야심은 웃자라가지고 감히 어디 세상에 시험만 하면 조져도 부모님한테 미안해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그게 3000년 이상 인간사회에서 했던 상례입니다. 민초과학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엘리트는 국회의원당 비대위원장이 어디 무슨 어디 저 가게 시골 마트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윤리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작자는 절대 인간도 아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씨 아직 어린 사람이 그 잘잘한 입싸움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조식 남영우 선생이 그랬잖아요. 민안부에서 그랬습니다. 권력은 임금이라도 황제라도 한강 바다와 물속에 떠있는 배의 편주에 불과하다. 감히 치마 나는 칭어리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걸 참아야 돼요? 안동훈 씨 저기 나한테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고발하기 전에 KBS, MBC 다 모아가지고 내하고 양자 토론합시다. 밤을 새우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 책임입니다. 왜 그런 자체를 참모로 쓰고 직무를 대통령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어제 나오는 씨하고 이야기하대요. 그러면 지금 정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죽을 각오로 내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졸업을 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가깝게 내가 부탁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호자, 4년 전에 우리 주권자 국민이 그대에게 준 그 직무를 수행,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한 2~3분만 더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7~8년 전부터 아주 희한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문재인의 범죄 플러스 우리 속에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보는 우리의 소식을 전하는 조중동, 박근혜 탄압은 체제 탄핵이었다는데 조중동의 얼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탄핵, 한동훈이는 거기에 법기술자, 가장 비열하고 낮은 수준의 법률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19세기 조그만 진실은, 현대사회는 우리가 민초들이 정령 주인이라고 인정받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권리자로서 평등합니다. 왜 유태인이라고 중령 대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까? 그 재판에 당대 최대의 문학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자큐즈라고 하는 걸 신문에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펠릭스 대통령한테 직접 쓰는 겁니다. 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는 공개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인 범죄자들은 거악이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지금 192석을 딴 그 속에 거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한 놈의 악동이 있습니다. 왜 그거 처리 못합니까? 그게 역사에 대한 자칫하면은, 그거 처리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1분 마무리해야죠. 예, 그래서 정리합시다. 사죽생 죽을 각오하십시오. 나는 요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사람이 좀 너무 선해요. 이제는 정치는 책임률로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대한민국을 이 벼랑에 서서 추락하지 말고 비상하게 하는, 비상의 기본을 다 해놨습니다. 안으로 내치를 해서 이제는 사법 정상화 하세요. 첫째는 사법 정상화도 개개인에 대한 사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40명이 주권자 내 생명과 같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부여받은 선거권, 투표의 무결성 1%라도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40%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방치할 것인가요? 지능을 쓰고, 서울법대 같으면 그 정도 지능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도 지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하지 못해요. 죽을 각오하고 합시다. 나는 됐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산다고 보니까 이승만 박사 공화국 만들었고 국가 기반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부국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딱 만들어준 이 나라에 물질주의적인 좌파 우파 없습니다. 주석파 종중파 없이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나도 반성해. 나도 평생 돈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왔지만 다 같이 반성하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국가를 훔치고 목적도 없이 내 주사파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재명이 당신 뭐 하려고 그렇게 사고쳤어? 그래서 국가 파괴 세력들 이념 세력 아닙니다. 걔들이 무슨 사상이 있어 철학이 있어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주사파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다발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로버트 좋게 이야기하면 좀 정확히 하면 간첩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전트였습니다. 훌쳐가지고 벼락부자 되고 숨겨놓고 지새끼 미국 유학 보내고 하는 비루하고 비천한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정은이가 더 이상 남쪽하고는 하고 안 되니까 민족 가지고 사기를 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유 가장 어려웠을 때 1974년 남북 유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세 가지 원칙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을 하고 그거 할 때 민족 대단결을 안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서로 저쪽에는 중소분쟁 때문에 살아야 되겠고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양은 이제 국가 대 국가제 하자면서요. 우린 통일해 민족 통일해야죠. 자유 해방 통일에 대한 걸 가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빙자한 운동권 세력들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기와 우상을 했던 광주의 금기 내가 서울의 봄에 주역이었습니다. 유시민이하고 나하고 동기예요. 어디 저기 인간을 우상화시키십니까? 광주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광주에서 그거 한 거 지금 다 당장 우리 정규모에서 요번에 문재인이 만들었던 또 무슨 과거사 550 4억인가 쓰고 그거 완전히 광주에서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광주 특별법에 전면 위반됩니다. 우리 선진아 변호사들 1호 고발을 지금 확정되면은 지금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광주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완전히 위반됩니다. 다 집어넣으세요. 그거 소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체제 해체를 하려는데 체제 해체가 됩니까? 전부 돈맛에 찌들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퇴임 하루 전에 남은 두 대통령 감옥 넣어놓고 자기 연금 세금도 안 내고 1년에 한 달에 1,500만 원씩 1,400만 원씩 받고 70명의 경호원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일국의 나를 망쳤던 안 망쳤던 그런 소시오패스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마지막 지금 이 사단은 특검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헌법 납치에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한 달 전에 조선일보의 가장 반치가 센 강천석이가 이제 개헌을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JTBC 그 사기 정리를 해야 될 사기 그 하기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사기 하기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7년 체제를 포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크게 보고 하고 저기 저 듣기 좀 나가요. 저기 그러니까 선진 변호사협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닌데. 네, 이제 예, 정리 이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말씀 저기 뭐야 근데 저기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거는 지금은 우리 내부에 자도 우도 뭐 합을 없습니다. 네. 내부에 잘난 엘리트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고 네. 이제는 다시 반듯한 엘리트 오블리제 엘리트가 뭘 해야 되는지 목숨을 던질 때 목숨을 던지고 투쟁할 때 투쟁하고 바른 말 하고 네. 제발 사리사욕 버리고 좀 반듯하게 살아서 10년 내에 세계 2위로 가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띤 발제와 토론 모두 마쳤고요. 예의상 우리 발제자 두 분께 그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청중께서 오늘 3시간을 넘게 기다리셨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도 제가 또 발언 기회를 몇 분께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께 드리지 못하고 많은 시간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진변협 도태우 변호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또 발제하신 두 분도 답변 어떤 질의가 올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우리 청중 중에서 한 3분 정도 30초 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 30초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발언하실 분. 오늘 도태우 변호사 그 선진 변호 발족을 정말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축하드리고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 민변, 그 다음에 독재정당, 더불당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안마다 좀 집요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축하하면서 저는 하나 더 오늘 거론 안 된 거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감시 고소고발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 아니요, 저 질문 시간은 30초라서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지금 나와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황운하 같은 뭐 이런 친구들 3년, 4년, 5년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형사법으로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대법원 규칙으로도 징계도 할 수도 있고 또 네, 질문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좌편향의 카르텔이 존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질 수가 없겠느냐 요거를 도태우 우리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행사 대관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1분 진행하실 때마다 그 질의할 때마다 10만 원씩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질문 30초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30초. 1분 하시면 10만 원 내셔야 돼 이제 대관료. 30초만 하실 분. 네, 없네요 이제. 자,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우리 청중 중에서 사법부의 그 황운하 이거 국회의원님이 다 채우고 말이죠. 윤미향도 다 채우고 최강욱이도 다 채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답변 바랍니다. 네,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당연히 저희 오늘 행사나 세미나에서 나왔어야 될 말이고 저희가 변호사 직역 자체가 소위 뭐 법조 3륜으로 그 재판부, 검찰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호사 직역이 그 법조계에서 그 크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법부가 저는 최근 약 10년간의 우리 사회 퇴행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법부만 좀 중심을 잡아 주었더라도 탄핵 사태에서 그렇게까지 국민 그 분열이나 국가의 해악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어진 형사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재판 지연과 이상한 재판 진행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사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인한 그 이재명, 조국 등에 대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사법부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법부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연 정치권의 힘만으로 그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선진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변호사 단체가 성명을 발표한다고 사법부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숫자만으로는 정교한 법률 세계를 두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벅찹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카로운 창을 변호사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창을 수십만 수백만이 들고 가서 저 경고에 보이는 성문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발제하신 두 분 발언 기회를 좀 어떻게 좀 30초 발언 마무리 좀 해주실래요? 두 분 30초씩. 예. 네, 제 1주제를 맡아서 발표했던 김장원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증인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그런 먹먹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오래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열정과 또 진심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발제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험난한 과정들이 오히려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질책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예. 원자력이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지는 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에는 여전히 탈원전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정상화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열심히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